안녕하십니까. 소프트기본 컨설팅 본부 강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30일 국정원에서 발표한 국가망 보안 체계 N2SF 가이드 1.0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망 보안 체계 N2SF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이제 국가보안정책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을 해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4개의 그 실무 분과 TF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이제 그 초안이 나왔었죠. 국가망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 N2SF라는 이제 개념과 기본 원칙, 뭐 적용 절차, 대책 수립 방법 등에 대해서 초안이 나왔었고, 드디어 9월 30일 날 국가망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1.0이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계에 수렴된 의견과 고도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표를 보면 뭐 크게는 새로운 망보안 체계 보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들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망정책과 국가망 보안 체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국가 정부 전산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망 분리 정책이었다고 하면은 새로 나온 N2SF 정책은 등급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밀, 민감, 공개로 나누고 공개는 활용을 우선시하면서 민감 같은 영역에는 이제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거고 기밀 영역은 엄격히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등 보안 적용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절차에 따라서는 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모두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수행된 결과들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와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업무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이 5가지 절차에 대해서 국가 업무 증거 시스템을 접속을 할 때에 따라서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CSO 등급을 분류하라는 건데요. CSO 등급은 어떤 예를 들어서 업무 시스템 1 같은 경우에는 S와 O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S와 O를 업무 시스템을 분리시켜서 관리하라는 거고요. 만일에 분리하지 못할 경우 업무 2 같이 분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등급으로 지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N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C 등급과 O 등급이 같이 들어있으면은 그 정보 시스템 식별에서는 높은 C 등급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에서 나왔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업무 정보를 CSO로 분류하는 기준은 기밀 정보는 1호에서 4호까지, 그 다음에 민감 정보는 5호에서 8호까지, 거기에 대해서 로그하고 임시 백업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정보와 민감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들을 5 영역으로 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 서비스 모델 개념을 보시면 정보 서비스 구조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합니다. 위치, 주체, 객체에 따라서 도메인, 서브젝트,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 각각의 위치, 주체, 객체가 CSO 등급으로 나눴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모델을 지정을 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보안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 원칙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저장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이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모델에 따라서 C 업무 정보는 S나 O로 갈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에서 없던 이제 새로운 통제 항목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CDS,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 N2SF 정식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이제 CDS에는 접근 CDS, 즉 액세스 CDS가 있고 트랜스퍼 CDS, 전송 CDS가 있으며
다중등급 보안 CDS, MLS CDS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이 접근 CDS인데요. 접근 CDS, 즉 액세스 CDS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등급이 다른 도메인의 화면 정보를 안전하게 중계해서 열람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CDS, 트랜스퍼 CDS는 기존에 쓰고 계시는 만년계 솔루션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정보를, 즉 파일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망 또는 정보 시스템 경계 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등급 보안 CDS는 액세스 CDS인데 접속하는 보안 등급이 각각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보안 등급에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 쓸 수 있는 CDS가 MLS CD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나온 국가망보안체계는 권한, 인정,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자산 6개 항목은 그대로인데 중분류가 27개로 한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크로스 도메인 CDS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안 통제 항목은 초안에서는 176가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9월 9일 날 국정원에서 1차 발표할 때는 268가지였는데 실제 9월 30일 날 발표된 것은 더 많이 늘어나서 274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분류 격리도 많이 늘어났고요. 통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표시된 게 원래 초안에 있던 항목수,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는 이번에 정식 버전 1.0에서 발표된 통제 항목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일부 중분류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외부 연계를 외부 인증 수단으로, 식별을 단말 인증으로, 암호 기술 적용을 암호 모듈 사용으로 바뀌는 등등의 내용들에 좀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각 통제 항목들, 274개의 통제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권한에 대해서는 4개의 중분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제 항목들이 보여지시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각 통제 항목 아래에 신호등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기밀 등급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노란색은 비밀 등급에 지켜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초록색은 공개 등급에 지켜야 되는 그런 통제 항목들을 나열을 해놨고요. 또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해서도 7개의 중분류에 대해서 이러한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리 격리 및 통제 항목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통제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자산 이 2개의 분류 항목에 대해서도 통제 항목을 보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1월 달에 포함될 그 초안이 나올 때는 그 부록 2, 즉 정보 서비스 모델 해설서는 일반에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9월 30일 날 정식으로 발표할 때는 그 모델 2 부록 2 정보 서비스 모델 해설서에 대해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에 대해서 좀 장시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인터넷 단말에서 업무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초안에서는 기존의 망분류 환경에서는 인터넷 단말에서는 업무 문서를 생성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N2SF에서는 인터넷 단말에서도 업무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O 등급의 문서만 가능하다. C나 S는 생산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단말의 업무 활용 제고에 대해서 필요한 통제 항목들을 제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단말에 필요한 통제 항목이 21개, 그 다음에 연계 쪽에, 네트워크 연계 쪽에 필요한
통제 항목이 38개나 됩니다. 그래서 총 지켜야 되는 통제 항목이 59개나 되죠.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업무 단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업무 단말이니까 당연히 S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망이기 때문에 도메인도 S가 되겠습니다. 그 S 단말에서 S 도메인에서 인터넷에 있는 O에 있는 생성형 AI를 쓸 때 지켜야 되는 통제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말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28가지, 그리고 네트워크 연계 쪽에서 지켜야 되는 게 61가지, 그리고 그 생성 AI를 활용할 때 필요한 통제 항목들이 2가지. 그래서 약 90가지 정도의 통제 항목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역시 내부에 있는 S 도메인에서 S 단말기, 그러니까 S 업무 단말이나 S 온북에서 인터넷에 있는 SaaS를 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쓸 건지,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내부망에서 어떻게 쓸 건지 하는 케이스 2가 있고요. 케이스 1은 뭐냐면 그 클라우드를 인터넷에 있는 단말기에서 사용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에 있는 SaaS, 즉 클라우드를 쓸 때 내부망에 있는 단말에서, S 단말에서 쓸 때와 O 단말에 쓸 때를 각각 케이스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구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 130개 정도의 통제 항목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 130개 통제 항목을 다 지키고는 SaaS나 클라우드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우려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모델은 역시 내부에 있는 S 단말에서 인터넷을 쓸 때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쓸 수 없지만은 이제는 보안 통제 항목을 지키면 내부망에 있는 S 등급에서 단말에서 온북에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켜야 되는 것들이 94가지 통제 항목입니다. 굉장히 통합 항목들이 많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공공 데이터의 외부 AI 융합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이 대구 센터에 있는 PPP 존에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AI 서비스나 MCP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제 항목을 생략을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이 연구 목적의 단말, 즉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목적의 단말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약 100개의 보안 통제 항목을 지켜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모델은 초안에서 조금 보완이 된 내용들이 있는데 역시 케이스 1, 2가 있습니다. 자, 개발 환경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나온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자, 케이스 1은 뭐냐면 원격에서, 즉 기관 밖에 있는 원격에서 기관 내부에 있는 개발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다. 원격으로 개발 시스템을 접속해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케이스 2는 반대로 내부에 있는 개발 단말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델도 2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도 보시면 이제 외부에 있는 단말에서 내부에 들어올 때, O에서 S로 들어올 때 또는 S에서 O로 나갈 때를 각각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20개 정도의 지켜야 되는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번째가 기존에 초안에도 나와 있던 모델들이 8가지 모델이었는데요. 이 8개 모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모델이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통합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여기도
케이스 1, 2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통합문서, 즉 S 영역에 있는 통합문서 체계를 인터넷에 있는 모바일 단말이나 원격 단말에서 접속하는 방법 또는 내부에 있는 S 단말에서 접속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통제 항목이 굉장히 복잡해서 내용을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1.0에서 추가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된 모델이 3개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바일을 이용해서 업무 환경을 원칙적으로 유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3G나 LTE, 5G를 통해서 또는 내부에 있는 모바일 연계 체계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모바일 업무 시스템이나 또는 모바일 공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뭐 단속 업무라든지 뭐 조회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업무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거, 즉 이미 공개된 O 영역의 데이터를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S등급, 즉 내부에 있는 S등급의 모바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S등급의 모바일을 쓸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모델이 무선 환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무선 환경을 이용을 해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즉 S 도메인에는 무선을 쓸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10번째 모델에서는 S 등급에서도 무선을 이용해서 업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번에 나온 모델 헤스스 브록 2의 1번부터 8번까지를 보시면은 전부 S 도메인에서 O 도메인을 쓰거나 O 도메인에서 S 도메인을 쓰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11번째 모델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모델이 뭐냐면은 정보 연결을 위해서 CDS를 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계 구간에 액세스 CDS를 쓰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S 도메인에서 O 도메인으로 뭔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O 도메인에서 반대로 S 도메인 접속할 때에도 액세스 CDS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소프트 캠프가 항상 강조해온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제품이 바로 이 액세스 CDS 또는 MLS CDS에 해당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8개 모델도 이 11번째 모델을 이용하면은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은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에 있는 위치에 있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서로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 그 도메인 간에 통신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CDS,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N2SF 처음 설명할 때도 위치, 주체, 객체에 따라서 그런 CSO 평가를 해서 다른 CDS, 즉 다른 도메인의 경우에는 뭔가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가장 편리하고 생각하는 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에서 타겟 도메인으로 통신을 할 때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써서 브라우저를 가상화시킨다고 하면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화면은 그렇게 전송할 수 있는데 뭐 인사정보라든지 인정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메인 간에 연동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표준으로 많이 쓰고 있는 SCI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ystem for Cross Domain Identity Management를 쓰시면 쉽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제품 역시 저희 소프트 캠프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저희 실드 아이디라는 모델에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CDS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이번 그 브록 2의 해설서에 보면은
CDS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간의 논리적 격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컨텐츠 모해라든지 악성 코드 탐지 등이라든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웨이 또는 투웨이로 설정되어 있어서 해야 되고 기록 감사 모든 정보는 감사 로그로 기록돼야 되고 사후의 분석이나 대응을 위해서 추적 기능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소프트 캠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실드 게이트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보 연결을 위한 CDS에는 접근 CD에서 트랜스퍼 CD에서 다중 등급 CD에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 소프트 캠프가 강조하고 있는 실드 게이트라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제품은 액세스 CD에서도 될 수 있고 MLS CD에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CDS 유형별 활용 예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리밍 전송, 외부 접근 요청에 대해서 스트림 기반으로 내부 화면만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저희 소프트 캠프의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설명하는 한 줄의 요약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LS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메인이 다른 두 개의 도메인에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는 VM이나 컨테이너를 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액세스 CDS는 단순히 하나의 도메인 O에서 S나 S에서 O로 들어갈 때만 쓸 수 있는 방면에 이 MLS CDS는 O에서 C나 S에 동시에 들어갈 때 또는 S에서 C나 O를 동시에 들어갈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MLS CDS인데 이 단 MLS CDS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하더라도 컨테이너를 다르게 도메인별로 컨테이너를 다르게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저희 실드 게이트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세스 CDS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된 CDS는 이 비실내 구간과 실내 구간 사이 전체에 놓아지는 것을 독립형 CD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CDS, 액세스 CDS가 비실내 구간에 넣어주면 비실내형, 실내 영역에 놓아지면은 실내형 CD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나아지면은 분산형 CD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제 액세스 CDS의 정의에 대해서도 부록2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면 정보만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전송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럴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읽기 전용 강제라든지 세션 기반이라든지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모델인 정보 연결을 위한 CDS 구성의 화면을 보시면은 모델을 상세하게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모델이 S망에 있는 단말, S 단말에서 인터넷 쓸 때, AI를 쓸 때, 뭐 SaaS를 쓸 때, 클라우드를 쓸 때, 이럴 때 액세스 CDS를 통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반대로 외부에 있는 원격지 단말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쓸 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VPN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원격 단말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썼었는데 이제는 VPN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액세스 CDS를 써서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액세스 CDS를 위해서는 크게 6가지 보안 통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인가 접근 차단, 두 번째가 데이터 접근 제어, 세 번째가 네트워크 제어, 네 번째가 인증 정보 보호, 다섯 번째가 보안성 유지하는 거고, 여섯 번째가 운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CDS를 위한 통제 항목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모두 61개입니다. 61개의 이 통제 항목들이 들어있는데 저희 소프트 캠프의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인 실드 게이트는 이 61가지 모두를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61개의 보안 통제 항목에서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61개의 보안 통제 항목을 모두 소프트 캠프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상세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11에서 MLCD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짧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역시 이제 화면 기반의 정보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델 그림도 이렇게 딱 한 가지 그림만 있고 구체적인 통제 항목이라든지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되면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30일 날 이 N2SF 1.0 가이드라인만 나온 게 아닙니다. 9월 30일 날 또 하나 발표된 게 뭐냐면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라는 게 초안이 금보원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N2SF 1.0,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하고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 초안을 살펴보시면은 N2SF에도 6개 분야에 274개 통제 항목인 거고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도 역시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워크로드 시스템, 데이터 이렇게 6개 핵심 요소에 대해서 52가지 세부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9월 30일 날 발표된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 초안에는 7개 분야입니다. 7개 분야에 46개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133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7개 분야는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급망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보시면은 지난 2월 25일 날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개정이 되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칙 중심의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또 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이사에 보고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를 상회했다든지, 재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했다든지, 그 다음에 룰을 원칙으로 바꾸면서 또 166개로 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일이 이제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9월 30일 날 금융보안원에서 금융수준진단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됐다라는 거, 그게 7개 분야에 46개 항목에 133개 세부 원칙이라는 거. 이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는 일부 금융기관에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스컴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존의 세세한 행위규칙 중심의 규제를 벗어나서 역시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 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는 아마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버넌스의 8개 항목에 30개 통제 항목, 식별의 5가지 14개 통제 항목, 그 다음에 보호의 20개의 54개 통제 항목, 탐지의 5가지 종류의 12개 항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 복구, 공급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진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